괴테와의 대화 1. 요한 페터 에커만저 제41화 1825년 10월 15일 토요일 비평의 본질과 작가의 초연한 자세. 오늘 오후 괴테 선생님을 방문했다. 가을바람이 서재의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고요한 시간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최근 자신의 작품들에 대해 쏟아진 여러 비평문이 실린 잡지들을 곁에 두고 계셨는데 그 안에는 찬사도 있었으나 날카로운 독설과 오해 섞인 비난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예술 비평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가가 세상의 평가라는 파도 앞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초연함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에커만 군, 자네도 이 비평들을 보게나. 어떤 이는 내가 보지도 못한 심오한 뜻을 내 문장에 부여하며 찬양하고, 어떤 이는 내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여 비난을 퍼붓고 있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소란에 대해 가급적 침묵하려 하네. 비평이란 본래 작품의 뒤를 쫓아오는 그림자와 같아서 그것이 작품의 실체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지. 작가가 비평가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자신의 길을 수정하려 든다면 그는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라 대중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네. 선생님께서는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놓으시며 비평의 긍정적인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해 매우 이성적이고도 명확한 견해를 들려주셨다. 진정한 비평이란 작가가 미처 깨닫지 못한 작품의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독자가 작품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어야 하네. 그것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작업이지.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비평가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작가를 자신의 틀에 가두기 위해 펜을 휘두르곤 하네. 작가는 비평을 통해 자신의 결점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함은 지녀야 하되 자신의 내적 확신이 비평가들의 자의적인 잣대에 흔들리게 해서는 결코 안 되네. 선생님께서는 특히 작가가 지녀야 할 생산적인 무관심에 대해 언급하시며 창작의 원동력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내면의 필연성에서 나와야 함을 강조하셨다. 나는 평생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펜을 멈춘 적은 없다네. 오히려 비난이 거세질수록 나는 더 깊이 내 작업에 몰두했지. 작가는 비평가들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예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네. 작품이 완성되어 세상에 나간 뒤에는 그것이 어떤 대접을 받든 작가의 손을 떠난 일이라네. 나무가 열매를 맺은 뒤에 사람들이 그 맛을 어떻게 평가하든 개의치 않고 다음 해의 꽃을 준비하듯이 작가 또한 묵묵히 자신의 다음 과업을 향해 나아가야 하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선생님이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작품 세계를 일관되게 구축해 오셨는지를 깨달았다. 거장은 세속적인 명성이라는 덧없는 안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진실의 별을 바라보고 계셨다. 에커만 군, 자네도 훗날 비평의 화살을 맞게 될 것이네. 그때 너무 아파하지도 말고 너무 우쭐대지도 말게나. 자네의 가장 엄격한 비평가는 바로 자네 자신의 양심이어야 하네. 자네가 쓴 문장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세상의 모든 비난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네. 조만간 다시 보세.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자네의 영혼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묵묵히 걷는 법을 배우게나. 선생님의 배웅을 받으며 나오는 길에 나는 가을 나뭇잎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무는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이미 내년에 눈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장의 가르침은 내게 외부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정신의 독립을 일깨워 주었다. 찬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기둥을 세우고 오직 예술적 진실만을 나침반 삼아 정진하겠노라 다짐하며 나는 저문은 가을 햇살 속을 걸었다. 제42화 1825년 12월 25일 일요일. 종교적 감정과 예술 속에 깃든 신성함. 오늘 성탄절을 맞아 괴테 선생님을 방문했다. 밖에는 하얀 눈이 고요히 내려온 세상을 덮고 있었고 선생님의 서재는 평소보다 더 정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와 더불어 인간의 가슴 속에 깃든 종교적인 감정이 어떻게 위대한 예술의 원천이 되는지, 그리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성함을 마주할 때 느끼는 경외심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에커만 군, 즐거운 성탄이네. 오늘 같은 날이면 나는 인간의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대해 생각하곤 하지. 종교란 단순히 특정한 교리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넘어서는 저 거대한 근원적 힘에 대한 살아있는 느낌이라네. 위대한 예술 작품은 바로 그 지점에서 탄생하지. 화가가 성모를 그리든 시인이 신의 섭리를 노래하든 그 본질은 결국 인간의 언어와 형상으로 담아낼 수 없는 신성함을 붙잡으려는 거룩한 시도라네. 선생님께서는 창가로 다가가 내리는 눈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종교적 심성이 결여된 예술이 지닌 공허함에 대해 매우 진지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셨다. 종교적 감수성이 메마른 작가는 진정으로 위대한 것을 창조할 수 없네. 왜냐하면 경외심이야말로 인간을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주의 질서 앞에 겸허하게 만들기 때문이지. 나는 특정한 종파의 틀에 갇히는 것은 경계하지만 자연과 인간 삶 속에 면면이 흐르는 저 신성한 한목적성만큼은 온 마음으로 신뢰한다네. 예술가가 자연의 법칙을 정직하게 따르는 것은 곧 신의 손길을 따라가는 것과 다름없지. 참된 예술가는 붓과 펜을 든 사제와 같은 존재라네. 선생님께서는 이어 성경의 가르침과 고전 예술이 지닌 보편적인 도덕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며 인간의 유한함이 오히려 영원한 가치를 동경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강조하셨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들이지.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을 갈구하는 씨앗이 심겨 있네. 성탄의 신비 또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신성함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일깨워주는 것 아니겠는가. 예술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서 영혼을 포착해내는 것이라네. 삶의 고통과 비극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그려낼 때 예술은 종교가 주는 것과 같은 구원과 위로를 독자에게 선사하게 되지. 자네도 글을 쓸 때 단순한 재기를 뽐내려 하지 말고 그 밑바닥에 흐르는 숭고한 정신의 울림을 담아내려 노력하게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선생님의 문학 세계가 왜 그토록 장엄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지 그 근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거장에게 예술은 단순한 창작 활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성한 질서를 지상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경건한 수행의 과정이었다. 에커만 군,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밝아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네. 그 영역을 억지로 파헤치려 하지 말고 그저 경탄하는 마음으로 마주하게나. 그 경탄이야말로 창조적 영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양식이라네. 조만간 다시 보세.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요한 성찰이 자네의 새해 작업에 깊은 평온과 영감이 되어주길 바라네. 선생님의 배웅을 받으며 나오는 길에 나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눈송이 하나하나가 마치 하늘이 보내는 거룩한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거장의 가르침은 내게 기교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을 대하는 경건한 마음가짐임을 일깨워 주었다. 유한한 삶의 조각들을 모아 무한한 진리의 형상을 빚어내리라 다짐하며 나는 성탄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바이마르의 눈길을 조용히 걸었다. 제43화 1826년 1월 29일 일요일 세계문학의 서막과 인류 보편의 지적 유산. 오늘 오전 괴테 선생님을 방문했다. 선생님께서는 최근 탐독하신 중국 소설과 세르비아 민요,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최신 문학 잡지들에 둘러싸여 계셨다. 선생님의 시선은 이미 독일이라는 좁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지적 흐름을 관통하고 계셨다. 우리는 각 민족의 고유한 문학이 어떻게 서로 교류하며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세계 문학의 시대가 도래했음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에커만 군, 자네는 최근 내가 중국 소설을 읽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놀라지 말게나. 그들의 글 속에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고뇌가 있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도덕적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이 살아 숨쉬고 있다네. 이제 민족 문학이라는 용어는 그리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네. 바야흐로 세계 문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하네. 선생님께서는 책상 위의 원고들을 정리하시며 민족적 자부심에 매몰되어 타국의 문화를 배척하는 편협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류 문명의 진보를 확신하는 선구자의 해안이 담겨 있었다. 물론 각 민족의 고유한 개성은 존중받아야 하네. 하지만 그것이 곧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지.
진정으로 훌륭한 작품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인류 전체의 자산이라네. 우리가 프랑스인의 기지와 영국인의 실용주의, 그리고 동양의 고유한 지혜를 서로 배우고 나누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타국의 문학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객관적으로 비추어 보는 일이기도 하다네. 선생님께서는 특히 독일인들이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언급하시며 고전 그리스 문학이라는 영원한 기준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개방성을 강조하셨다. 우리는 항상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미학적 기준을 견지해야 하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과 같아야 하지. 하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의 풍요로운 결실들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작업이라네. 세계 문학이라는 거대한 합창 속에서 각 민족은 자신의 독특한 선율을 보태는 것이지. 자네도 독일 문학에만 갇혀 지내지 말게나. 외국어라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새로운 빛을 환대하고 그 안에서 인간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찾아내려 애쓰게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선생님의 정신이 얼마나 드넓은 지평을 향해 열려 있는지를 실감했다. 거장은 이미 국가와 인종의 벽을 허물고 인류라는 하나의 거대한 정신적 공동체를 꿈꾸고 계셨다. 에커만 군, 지식의 교류는 평화의 초석이라네. 서로의 문학을 이해하는 민족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기 어려운 법이지. 세계 문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는 인류 보편의 진실을 노래해야 하네. 자네의 펜이 독일의 독자뿐만 아니라 먼 훗날 세계의 이름 모를 독자에게도 가닿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생명력을 담게나. 조만간 다시 보세. 오늘 우리 대화의 여운이 자네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길 바라네. 선생님의 배웅을 받으며 나오는 길에 나는 서재에 놓여있던 지도와 외국 서적들을 떠올렸다. 거장의 가르침은 내게 좁은 시야를 버리고 인류 전체의 지적 유산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웅장한 사명감을 일깨워 주었다. 나 또한 세계라는 거대한 바다로 흐르는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 보편적 진리의 문장을 빚어내리라 다짐하며 나는 겨울의 맑은 공기 속을 힘차게 걸었다. 제44화 1826년 2월 16일 목요일. 삶의 진실과 예술적 형상화의 고충. 오늘 오후 괴테 선생님을 방문했다. 선생님께서는 서재의 책상 위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원고 뭉치들을 가득 쌓아두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서전인 시와 진실의 후속 작업을 위한 자료들이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의 궤적을 기록한다는 것이 지닌 의미와 사실 그대로의 진실을 예술적인 시의 형태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작가가 마주하게 되는 필연적인 고충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에커만 군, 자네도 보게나. 한 인간의 생애를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작업이 결코 아니네. 그것은 흩어진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하나의 일관된 법칙과 의미를 찾아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 내가 이 책의 제목을 시와 진실이라고 붙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네. 엄밀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진실과 그것의 생명력과 보편성을 부여하는 창조적인 시적 형상화가 결합해야만 비로소 한 인간의 참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네. 선생님께서는 누렇게 빛바랜 메모 한 장을 집어드시며 기억의 불완전함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작가의 성실함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대면하려는 노학자의 경건함이 서려 있었다. 인간의 기억이란 참으로 묘해서 어떤 사소한 일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지만 어떤 중대한 사건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곤 하지. 작가는 그 안개 속을 헤치며 본질적인 것을 길어 올려야 하네.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실들이 지닌 내적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적인 상상력이 동원되어야만 하네. 그래야만 독자는 한 개인의 사적인 기록에서 인류 공통의 운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 쓰는 글이 아니라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기에 이 작업은 매 순간 엄중할 수밖에 없다네. 선생님께서는 또한 과거를 회상하는 행위가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며 삶의 매 순간이 지닌 유기적 결합을 강조하셨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네. 그것은 현재의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로 나아갈 동력을 얻기 위함이지. 내 젊은 날의 과오와 방황,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짧은 기쁨들이 어떻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를 추적하다 보면 인간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네.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지. 자네도 자네만의 역사를 기록하게나. 자신의 삶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선생님이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완성해가고 계심을 느꼈다. 거장에게 자서전을 쓰는 일은 과거를 정리하는 마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치열한 창조의 연장이었다. 에커만 군,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 진실을 아름답게 형상화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온 문장만이 세월을 이기고 살아남는 법이지. 조만간 다시 보세. 내 삶에 남은 조각들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배치할지 자네와 더 깊은 의견을 나누고 싶구먼. 선생님의 배웅을 받으며 나오는 길에 나는 내 가슴 속에 담긴 수많은 기억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생각했다. 거장의 가르침은 내게 사실 너머의 진실을 포착하는 해안과 그것을 정제된 언어로 빚어내는 작가의 정직한 노동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나 자신의 삶 또한 하나의 문학적 진실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을 성실히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나는 늦겨울의 서늘한 저녁 공기 속을 걸어 집으로 향했다. 제45화 1826년 3월 26일 일요일. 전통의 수용과 진정한 독창성의 의미. 오늘 오후 괴테 선생님을 방문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며 서재 안으로 따스한 햇살이 깊숙이 내리쬐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책상 위에 놓인 고대 그리스 시인들의 작품과 르네상스 화가들의 도판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다. 우리는 오늘날 젊은 예술가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독창성에 대한 강박과 인류가 쌓아온 위대한 전통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여 새로운 창조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에커만 군, 자네도 주변의 젊은이들이 오직 나만의 것을 만들겠다고 고집하며 선대 거장들의 유산을 멀리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을 것이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라네. 우리 중 그 누구도 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감각,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수천 년간 인류가 다듬어온 공동의 재산이 아닌가. 진정한 독창성이란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더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라네. 선생님께서는 고대 조각의 정교한 선들을 가리키며 전통을 수용하는 것이 결코 모방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셨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평생 위대한 선배들의 작품을 탐독하고 그들의 기법을 연구해왔네. 셰익스피어나 몰리에르, 그리고 그리스의 비극 작가들이 없었다면 나의 작품들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네. 그들의 성취를 내 안으로 받아들여 나의 피와 살로 만드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예술적 성장의 본질이라네. 전통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단단한 대지와 같지. 대지가 튼튼할수록 우리는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법이라네. 선생님께서는 특히 독창성이라는 허울 아래 기괴하고 생소한 것만을 쫓는 세태를 경계하시며 보편적인 진리를 자신만의 목소리로 다시 들려주는 것이 작가의 참된 사명이라고 강조하셨다. 자네도 글을 쓸 때 남과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게나.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오래된 진리를 가장 정직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거장들의 작품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껏 훔치게나. 다만 그것을 자네의 영혼이라는 용광로 속에 넣어 완전히 녹여낸 뒤 자네만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내야 하네. 그렇게 탄생한 작품 속에는 거장들의 숨결과 자네의 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을 것이네.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길이라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선생님이 지닌 그 거대한 정신의 영토가 수많은 선대의 지혜라는 강물들로 채워져 있음을 실감했다. 거장은 가장 전통적인 토대 위에서 가장 현대적인 창조를 일구어낸 진정한 혁명가였다. 에커만 군,
우리는 모두 인류라는 거대한 나무의 잎사귀들이네. 뿌리가 깊을수록 잎사귀는 더 푸르게 빛나는 법이지. 자네의 펜이 선대 거장들의 지혜와 맞닿아 있을 때 자네의 문장은 비로소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네. 조만간 다시 보세. 내일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대 시인들의 구절이 자네의 사유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싹텄는지 들려주게나. 선생님의 집을 나서는 길에 나는 길가의 핀 꽃들이 수만 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피었을 것임을 생각했다. 자연은 반복하면서도 언제나 새롭듯이 예술 또한 전통을 되풀이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었다. 거장의 가르침은 내게 독창성에 대한 헛된 불안을 걷어내고 인류의 위대한 유산 앞에 겸허히 무릎 꿇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되 나만의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며 묵직한 문장을 써 내려가겠노라 다짐하며 나는 봄밤의 고요한 공기 속을 걸었다. 제46화 1826년 5월 12일 금요일 역사적 사실과 시적 자유의 경계. 오늘 오후 괴테 선생님을 방문했다. 선생님께서는 서재 창가에 앉아 신선한 봄바람을 즐기고 계셨는데 책상 위에는 역사서들과 더불어 선생님이 집필 중이던 극 원고들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작가가 역사적 소재를 다룰 때 직면하는 문제, 즉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시적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에커만 군, 자네도 알다시피 많은 이들이 역사극이나 역사소설을 쓸 때 사실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이곤 하지. 날짜나 장소, 인물의 사소한 행적을 고증하는 데 온 힘을 쏟느라 정작 그 안에 담겨야 할 예술적 생명력을 놓치고 만다네. 하지만 작가는 역사를 기록하는 연대기 작가가 아니네. 작가의 사명은 과거의 죽은 사실의 숨결을 불어넣어 그것을 현재에 살아있는 진실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네. 선생님께서는 극중 인물의 성격 묘사를 예로 드시며 작가에게 허용된 창조적 권리에 대해 단호하고도 명쾌한 견해를 들려주셨다. 그의 눈빛은 고정된 과거를 넘어 영원한 현재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역사적 인물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지닌 본질적인 성격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필연적으로 표출되느냐 하는 점이네. 작가는 예술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역사적 사실을 과감히 재구성하거나 변형할 수 있어야 하네. 시적 진실은 역사적 사실보다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을 보며 감동하는 이유는 그가 연대를 정확히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창조한 인물들이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강렬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라네. 선생님께서는 특히 역사를 소재로 삼는 목적이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영원한 드라마를 보여주는 데 있음을 강조하셨다. 역사는 작가에게 풍성한 재료를 제공하는 광산과 같네. 하지만 그 광석을 그대로 내놓는 것은 예술이 아니지. 작가는 그것을 용광로에 넣어 녹이고 정제하여 새로운 형상을 빚어내야 하네. 사실에만 집착하는 자는 자유를 잃고 허구에만 치우치는 자는 무게를 잃네. 진정한 거장은 역사적 토대 위에서 시적 자유의 날개를 펼쳐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허구를 만들어내는 법이라네. 자네도 역사를 다룰 때 그 속에 갇히지 말고 자네의 정신이 그 사건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재창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선생님이 자신의 작품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켜 오셨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거장에게 역사는 고정된 유물이 아니라 시인의 손길에 의해 언제든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였다. 에커만 군, 죽은 사실에 매달리지 말고 살아있는 정신을 노래하게나. 작가의 상상력이 역사라는 뼈대에 살을 붙이고 피를 돌게 할 때 비로소 과거는 우리 곁으로 돌아와 말을 건네게 될 것이네. 조만간 다시 보세. 자네가 구상 중인 그 역사적 주제가 시적 자유를 만나 어떻게 찬란하게 변모할지 기대하겠네. 선생님의 집을 나서는 길에 나는 바이마르 성벽의 낡은 돌들을 바라보았다. 저 돌들은 역사의 증거이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장의 가르침은 내게 사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실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작가적 용기를 심어주었다. 과거의 유산 위에 현재의 창조를 덧입혀
영원히 늙지 않는 문장을 써 내려가겠노라 다짐하며 나는 초여름의 활기가 가득한 거리를 걸었다. 제47화 1826년 7월 26일 수요일 전일적 세계관과 학문과 예술의 조화. 오늘 오후 괴테 선생님을 방문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지만 선생님의 서재는 두꺼운 벽 덕분에 서늘하고 정적이었으며 연구에 몰두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선생님께서는 현미경으로 식물의 단면을 관찰하다가 방금 막 고개를 드신 참이었다. 우리는 흔히 별개의 영역으로 치부되는 자연과학적 탐구와 문학적 창작이 어떻게 하나의 근원에서 만나는지, 그리고 만물을 하나로 꿰뚫어보는 전일적 세계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에커만 군, 사람들은 내가 시를 쓰는 시간과 식물을 관찰하거나 색채를 연구하는 시간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곤 하지.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내가 과학의 시간을 낭비하느라 시 작법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하기도 하네. 하지만 내게 있어 자연을 연구하는 것과 시를 짓는 것은 결코 다른 일이 아니라네. 그것은 모두 우주의 거대한 질서와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노력이며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선생님께서는 관찰하시던 식물 도판을 가리키며 만물에 흐르는 변용의 법칙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가셨다. 그의 눈빛은 우주의 은밀한 설계를 엿보는 예언자처럼 형용하게 빛났다. 보게나 이 작은 잎사귀 하나에도 우주의 법칙이 새겨져 있네. 식물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과정은 시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관념이 자라나 장엄한 서사시로 완성되는 과정과 놀랍도록 닮아있지. 자연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하며 생성되지만 그 밑바닥에는 변치 않는 원형적인 법칙이 흐르고 있다네. 과학은 그 법칙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예술은 그 법칙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진정한 지식인은 세상을 파편화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파악해야 하네. 선생님께서는 특히 현대학문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전체적인 통찰을 잃어가는 세태를 우려하시며 작가야말로 만물의 연결고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분석은 필요하지만 분석만으로는 생명의 실체에 도달할 수 없네. 꽃을 낱낱이 해체하면 향기와 생명은 사라지고 죽은 잔해만 남는 법이지. 작가는 과학자의 정밀한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되 시인의 뜨거운 심장으로 그 파편들을 다시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통합해야 하네.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전일성을 깨달을 때 우리의 문장은 비로소 우주의 박동과 일치하는 깊은 울림을 얻게 될 것이네. 자네도 사물을 대할 때 그것을 따로 떼어 보지 말고 그것이 전체 우주와 맺고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을 찾아내려 애쓰게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선생님이 그토록 방대한 영역에 걸쳐 지적 탐구를 멈추지 않으셨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거장에게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였으며 그의 모든 활동은 그 거룩한 일체성을 찬양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에커만 군,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법이라네. 자연에 대한 깊은 지식은 시적 상상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상력의 단단한 현실의 뿌리를 제공해주지. 학문과 예술이 자네 안에서 하나로 녹아들 때 자네는 비로소 진리의 온전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네. 조만간 다시 보세. 무더운 날씨지만 만물이 왕성하게 생장하는 이 계절의 에너지를 자네의 사유 속으로 듬뿍 받아들이게나. 선생님의 집을 나서는 길에 나는 정원의 나무들과 하늘의 구름, 그리고 피부에 닿는 바람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숨결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거장의 가르침은 내게 세상을 편협하게 나누지 않는 통합적인 시야를 선물해 주었다. 눈앞의 현상 너머에 숨겨진 보편적인 질서를 경외하며 학문의 엄밀함과 예술의 숭고함이 조화를 이루는 완성도 높은 문장을 빚어내리라 다짐하며 나는 여름날에 짙은 녹음 속을 걸었다. 제48화 1826년 11월 8일 수요일 노년의 고독과 끊임없는 자기갱신. 오늘 오전 괴테 선생님을 방문했다. 창밖에는 초겨울의 서늘한 바람이 낙엽을 흩뿌리고 있었고 선생님께서는 서재의 벽난로 옆에서 조용히 독서에 잠겨 계셨다. 선생님은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는 고령에 접어드셨으나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느껴지는 정신의 예리함과 생동감은 여전하셨다.
우리는 노년기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독을 어떻게 창조적인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다가갈수록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할 자기 갱신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에커만 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시들고 멈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정한 정신의 소유자에게 노년이란 삶의 모든 경험이 정제되어 본질에 도달하는 가장 황홀한 시기라네. 물론 육체는 쇠약해지고 오랜 벗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며 고독이 엄습하기도 하지. 그러나 작가에게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 아직 길어 올리지 못한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네. 선생님께서는 타오르는 장작불을 응시하시며 노년에도 멈추지 않는 탐구욕이 인간의 품격을 어떻게 결정짓는지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어제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려 애쓴다네.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는 것만큼 노년을 추하게 만드는 일은 없지. 정신의 젊음이란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 얼마나 더 배우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더 새롭게 빚어낼 의지가 있는가에 달려있네. 나는 지금도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낯선 학문의 조류를 살피며 내 원고의 문장 하나를 고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네. 멈추지 않는 생성이야말로 우주의 법칙이며 인간이 소멸에 저항하는 유일한 길이라네. 선생님께서는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창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완성되지 않은 과업들에 대한 뜨거운 집념을 보여주셨다. 자네도 보게나 내 책상 위에는 여전히 손봐야 할 파우스트의 원고가 놓여있지 않은가. 이 거대한 작업은 내 생애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나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 작품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쟁할 것이네. 노년의 작가는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오직 영원한 가치만을 바라보아야 하네. 고독 속에서 자신을 갱신하고 그 갱신된 힘으로 인류에게 남길 마지막 유산을 정성껏 닦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노년의 삶이라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선생님이 지닌 그 지치지 않는 활력의 근원을 다시금 깨달았다. 거장은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계셨다. 에커만 군, 자네는 아직 젊으니 이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기억하게나. 인간은 성장을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하는 것이라네. 자네의 사유가 정체되지 않도록 내 순간 자신을 채찍질하게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독 속에서 자네만의 보석을 발견하게. 조만간 다시 보세. 내일은 내가 오늘 새로 발견한 어느 시인의 문장에 대해 자네와 즐겁게 토론하고 싶구먼. 선생님의 집을 나서는 길에 나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거장의 가르침은 내게 나태함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해야 한다는 엄중한 명령과도 같았다. 세월의 흐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정신으로 진리의 문장을 빚어내리라 다짐하며 나는 어둠이 내리는 바이마르의 거리를 걸었다. 제49화 1827년 1월 12일 금요일 동양의 지혜와 정신적 지평의 확장. 오늘 오전 괴테 선생님을 방문했다. 창밖은 한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으나 선생님의 서재 안은 이국적인 정취와 학구적인 열기로 가득했다. 선생님께서는 최근 깊이 몰두하고 계신 인도 문학과 중국의 시가들, 그리고 동양의 철학적 잠언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계셨다. 우리는 서구의 이성 중심적 사고를 넘어 동양의 고요하고 깊은 지혜가 어떻게 인간의 정신적 지평을 넓혀주는지, 그리고 동서양의 사상이 융합될 때 탄생할 새로운 인류 문명의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에커만 군, 자네도 인도의 서사시와 중국의 시들을 좀 보게나. 우리가 그동안 서구의 고전적 전통 속에서만 진리를 찾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편협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네. 동양의 지혜 속에는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보는 거대한 통찰이 담겨있네. 그들은 억지로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만물 속에 흐르는 도도한 흐름에 자신을 맡길 줄 알지. 이 고요하고도 강력한 정신적 태도는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우리 서구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유제라네. 선생님께서는
특히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학이 지닌 장엄한 상상력과 중국 문학의 절제된 미학을 비교하시며 동양적 사유가 지닌 포용성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의 눈빛은 낯선 세계의 진리를 발견한 탐험가처럼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동양의 현자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이제야 겨우 깨닫기 시작한 우주의 신비들을 노래했네. 그들에게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고통 또한 깨달음을 향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내가 서동 시집을 통해 지향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동서양 정신의 만남이라네. 서양의 분석적 지성과 동양의 직관적 영성이 결합할 때 인간의 영혼은 비로소 온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네. 세계 문학의 완성은 이 두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네. 선생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때 작가가 지녀야 할 열린 마음과 비판적 수용의 자세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자네도 낯선 문화와 사상을 대할 때 두려워하거나 배척하지 말게나. 그것은 자네의 고유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네의 정신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기회라네. 동양의 지혜를 우리 식대로 소화하여 새로운 창조의 씨앗으로 삼게나. 진리는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며 동쪽과 서쪽을 가리지 않고 빛을 발하는 법이지. 작가는 그 모든 빛을 모아 인류의 갈 길을 밝히는 등불을 만들어야 하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선생님의 정신이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 전체의 지혜를 흡수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거장은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지의 세계를 향해 영혼의 창을 활짝 열어두고 계셨다. 애커만 군, 지혜로운 자는 어디서든 배울 것을 찾아내지. 저먼 동양의 시 한 구절이 자네의 메마른 감성을 적시는 단비가 될 수도 있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온 세상의 지적 유산을 자네의 양식으로 삼게나. 조만간 다시 보세. 다음번에는 우리가 동양의 철학에서 길어올린 그 고요한 평온이 자네의 문장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구먼. 선생님의 집을 나서는 길에 나는 차가운 겨울 공기 너머로 동양의 은은한 향기가 배어나오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거장의 가르침은 내게 좁은 틀을 깨고 나와 인류 보편의 지혜를 껴안아야 한다는 웅장한 가르침을 주었다.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 만물에 깃든 진리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넓고 깊은 사유를 담은 문장을 써 내려가겠노라 다짐하며 나는 저녁 노을이 지는 바이마르의 거리를 걸었다. 제50화 1827년 5월 3일 목요일 파우스트의 완성 그리고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창작의 신비. 오늘 오후 괴테 선생님을 방문했다. 5월의 찬란한 햇살이 서재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선생님의 책상 위는 어느 때보다 엄숙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수십 년간 선생님의 곁을 지켜온 파우스트 제2부의 원고 뭉치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대작의 종착지를 향한 거장의 마지막 집념과 작품 속 인물들이 어느 순간 작가의 의도를 넘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창작의 경이로운 신비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애커만 군, 보게나. 이 원고들은 내 평생의 동반자이자 때로는 나를 괴롭히던 유령과도 같았지. 이제 이 거대한 드라마도 서서히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지. 내가 머릿속으로 설계한 대로 인물들을 움직이려 해도 파우스트나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자들은 어느 순간 내 손끝을 벗어나 자기들만의 의지로 살아가려 한다네. 나는 그저 그들이 이끄는 대로 펜을 움직이는 기록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네. 선생님께서는 원고의 한 페이지를 손으로 짚으시며 창작이 고도의 의식적인 설계인 동시에 무의식적인 생동감의 분출임을 역설하셨다. 그의 눈빛에는 자식을 세상으로 떠나보내려는 아버지의 애틋함과 경외심이 교차했다. 위대한 작품은 작가가 모든 것을 통제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품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력을 얻어 숨쉬기 시작할 때 완성되는 것이라네. 파우스트라는 인물은 이제 나 개인의 투영을 넘어 끊임없이 갈망하고 방황하는 인류 전체의 상징이 되었지. 내가 그에게 부여한 운명보다 그가 처한 상황이 요구하는 필연적인 행동들이 작품을 끌고 가고 있네. 이것이 바로 예술의 신비라네. 작가는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지만 그 꽃이 어떤 색으로 피어날지는 대자연의 섭리에 맡겨야 하는 법이지.
선생님께서는 파우스트의 완성이 지닌 개인적,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형식의 완성도를 강조하셨다. 사람들은 이 작품이 언제 끝날지 묻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네. 중요한 것은 결말이 아니라 파우스트가 거쳐온 그 수많은 시련과 고뇌가 얼마나 진실하게 형상화되었느냐 하는 점이지. 나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 정신의 승리를 노래하고 싶네. 비록 실수하고 타락할지라도 끝내 위를 향해 노력하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말일세. 자네도 무언가를 쓸 때 인물을 자네의 틀에 가두려 하지 말게나.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게 내버려 두게. 그때 비로소 독자의 심장을 울리는 살아있는 문장이 탄생할 것이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선생님이 파우스트라는 거대한 우주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자신의 혼을 쏟아붓고 계신지를 온몸으로 느꼈다. 거장에게 이 작품은 단순한 문학적 성취를 넘어 자신의 생애를 증명하는 최후의 고백이었다. 에커만 군,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이 거대한 건축물의 마지막 벽돌을 얻는 일뿐이네. 고통스럽지만 더없이 행복한 노동이지. 작품이 스스로 완성되어 문을 닫는 그날, 우리는 함께 축배를 들어야 할 것이네. 조만간 다시 보세. 내일은 파우스트의 마지막 구원이 어떤 시적 형상으로 나타날지 그 비밀스러운 대목을 자네에게만 살짝 보여주겠네. 선생님의 집을 나서는 길에 나는 바이마르의 푸른 하늘 위로 파우스트의 영혼이 비상하는 듯한 환영을 보았다. 거장의 가르침은 내게 작가란 창조주인 동시에 피조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겸허한 목격자임을 일깨워 주었다. 인물들의 순결을 정직하게 담아내고 그들의 운명에 예술적 필연성을 부여하는 진실한 기록자가 되겠노라 다짐하며 나는 5월의 꽃향기가 싱그러운 길을 걸어 돌아왔다.